네, 저는 제1장 시장 이야기, 3. 가치의 원천과 크기, 4. 가치 척도, 5. 가격과 가치, 6. 노동의 가치. 이렇게 네 단원을 할 텐데요. 첫 번째, 가치의 원천과 크기 시작하겠습니다. 식탁 위에 물이 한 잔 있다. 이 물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며 그 가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모든 유용한 것들을 재화라고 부르고 이는 가치를 가진다. 욕망과 재화 둘 사이에는 양적 관계를 가지는데 재화의 양이 욕망에 부족할 때 이를 경제적 재화라 부르고 이는 희소성을 가진 재화라 할 수 있다. 재화의 가치 원천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욕망과 희소성에 달려 있으므로 가치는 욕망에 종속된다. 물 한 잔의 가치는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욕망에서 돋아나고 그 가치의 크기는 물이 없었을 경우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의 크기와 동일하다. 칼멘거가 말한 재화의 4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인간의 욕구. 욕구 충족의 유용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욕구의 영역에 변화가 생겨 충족할 욕구가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재화의 성격은 상실한다. 예를 들어 배고플 때의 밥은 재화이나 단식 중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재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 충족과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물의 특성이 변화되어 욕구 충족의 유용성을 잃어버린 경우 더 이상 재화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위가 무뎌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재화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인과관계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 즉 사물과 욕망 충족 간의 인과적 맥락에 관한 인식이 없어지는 경우 더 이상 재화가 아니다. 부적은 할머니에게는 재화이지만 아이에게는 더 이상 재화가 아닙니다. 또는 약에 내성이 생긴 경우 그 약은 더 이상 내게 재화가 아닙니다. 네 번째, 욕구 충족을 위해 실제 이 사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욕구 충족을 위해 그들을 직접 끌어들일 수 없거나 손에 넣을 수단이 없는 경우, 즉 목성이나 토성에 있는 광물 자원은 재화의 성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 세일가스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재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3단원에서 제가 요약한 마지막 그 문단은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인이 행하는 판단이다. 본질적으로 가치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임에도 그러한 가치를 객관화시키고자 함으로써 결국 우리 경제학의 기본 원리들과 관련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이 칼멘거의 국민경제학의 기본 원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저는 이 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가치 척도, 평으로 가치는 주관적 평가에 의해 정해지므로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가치 판단을 하여 다른 가치 척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가치 척도가 다르다는 사실은 시장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가치 현상의 주관적인 성격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동시에 인간 행동의 기본 원리로 적용된다. 가치 척도는 서술로 이해가 가능하며 기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즉 가치의 순서는 있겠으나 그 가치 간의 크기를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4장이고요. 이게 내용 중에 그 질문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좀 따로 정리 좀 해주세요. 저 6장까지 바로 계속 진행할게요. 5. 가격과 가치. 가격과 가치는 어떤 관계일까? 상품의 가격은 가치를 나타내는 것일까? 가치가 가격에 혼동을 주는 이유는 상품에 대한 가치 판단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가격은 주어진 것이고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구매할지 포기할지 양자 선택일 뿐이다. 예를 들어 15만 원짜리 구두의 가치는 나에게 15만 원짜리 구두의 가치는 가능한 다른 선택의 가치들과 견주어 본 뒤에 판단될 뿐이다. 간섭이 없는 시장에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을 알려준다. 어떤 제품의 가격이 높으면 반드시 가격 차이를 좁히려 달려가는 공급자가 있고 반드시 그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여 그 가격 차이를 좁히려는 소비자 선택의 힘이 작용한다. 시장은 그 차이를 해소하려는 보이지 않는 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내 알려지고 수급의 차이는 벼락같이 채워진다. 6단원 넘어갈게요. 노동의 가치. 갈치의 가격 변동은 갈치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변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부의 노동이 변했기 때문인가? 노동 가치설은 상품의 가치가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토지, 원료, 기계, 노동 등의 자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생산적 자원 이론으로 이해된다. 어떤 상품의 가치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 중 잉여 가치를 만드는 유일한 요소는 노동이다. 토지, 자본, 공장 등의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잉여 가치의 유일한 원천은 노동이며 여기에서 착취의 개념이 나온다. 즉 말하자면 그 변수는 유일하게 노동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투입된 자원뿐 아니라 변화된 소비 환경의 개입, 우연한 발견으로 인한 노동 가치의 교란,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주는 상품의 가치 차이 이외에 노동의 숙련도나 제품의 숙성도 등 많은 표준 판례들이 있는데요. 노동 가치설은 단지 선후 관계일 뿐이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독립 변수는 상품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으며 노동의 가치는 그 욕망의 가치에 종속된다. 노동자의 노동이 투입된 생산 시점에서는 상수이고 그 노동의 가치, 미래는 변수이다. 자본가의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위험을 떠안으며 손실을 부담한다. 즉 불확실성은 기업가가 부담하고 노동계약은 미래 변수를 현재 할인하여 상수로 확정하는 것이다. 정리할게요. 시험이나 시장은 모든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공로를 계산하지 다시 할게요. 시험이나 시장은 모든 성과를 평가하지 공로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공로와 성과 사이에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고 있다. 6단원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대로 소리 전달됐나요? 네. 오늘 제가 읽은 원고는 그 밴드에 아주 잘 다시 들었어요. 올릴게요. 네. 네. 네, 그러면 2장 제가 발제할까요? 네, 2장 잠깐만요. 혹시 여기에서 뭐 거론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 먼저 나눠요? 그럴까요? 뭐 진행 방식에 아니, 따르겠습니다. 저희 방장님이 저희 정하시죠. 방장님. 해피월드님이 정하시죠, 방식은. 네, 지금 질문하시고 다시 시작할게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이 다르다고 같은 일을 했을 때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지평이 더 확장돼서 SK랑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 쪽에서도 지금 IT 업계 쪽에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경영자들은 왜 일을 안 하고 많이 가져가냐? 이런 일이 많이 지금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물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물론 한 만큼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있죠. 근데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뭐라 하죠 이런 거를 프로파간다 하나 이거 뭐 세 글자 뭐라 하죠 그 구호 뭐라 하죠 이거를 구호를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렇게 계속 외치면서 뭔가 지금 계속 뭔가 노동운동처럼 이렇게 은연중에 이걸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다들 이거 어떻게 좀 주변에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정리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미래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노동이 투입되는 것은 지금 현재지만 그것이 어떤 가치를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변수란 말이죠. 내가 지금 들어간 노동의 어떤 것은 상수야. 몇 시간 동안 일했다 하는 건 상수지만 실제로 그 가치가 발현되는 미래는 변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은 어떤 소비 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열심히 일해서 막 과학자가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한순간 새내기 과학자가 뭔가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우연한 발견으로 인해서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김치냉장고가 저기 뭐 시베리아에선 인기가 없는 것처럼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주는 어떤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노동의 숙련도라든지 또는 뭐 와인처럼 숙성되어야 하는 제품을 시간이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준에 반례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 투입되는 상수에 의해서 그 미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서 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제가 잘못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한데 지금 자소은 씨가 말한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를 든 게 컴퓨터 계통, IT 계통에서 그런 일들이 요즘에 엉망이 그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디자인 예를 들면 그것도 쪽이랑 이제 숙련자의 여성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궁금한 게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주장할 수 있는 업계가 있고 아닌 업계, 그게 내가 타당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비교적 그걸 주장할 수 있고 적용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업계가 있고, 그게 아닌 업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그걸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애들이 잡돌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IT 계통이나 좀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 계통이나 이런 약간 창의성이 더 필요로 하는 곳 그런 곳은 더 쉽게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IT나 게임 개발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거는 어떤 개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결코 그게 타당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일단 저는 그게 우선 궁금했던 거예요.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을 적용할 수는 그런 됐어요. 뭐라 그래. 그거랑 아닌 거랑 구분이 일단 된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닌 제가 그렇게 전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직업 특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책을 읽은 데서 책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뽑아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었으면
그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로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이제 결국 결과가 다 좋으면은 다 되지 않느냐. 왜 사람들이 왜 동일임금 동일노동 같은 소리를 하고, 그 이거 우리는 그게 좌파 노동 탈출하기를 가치설에 두는 거지. 좌파 탈출하기를 읽으면은 이제 음. 좌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탈출을 시켜야 될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는 뜻으로 내가 질문을 한 거니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알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인 거 아닌 걸로 일단 나누었던 것 같고 이런 것까지도 있어요. 몰이도 지금 전문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직원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지금 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원들의 급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수익은 똑같다는 전제 하에 올라가니까 그 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은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자파 친구가 좋네, 나눠 갔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 듣고 정말 쟤들의 생각은 정말 저 정도구나. 이렇게. 폐업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응. 아니, 뭐 그러니까 어떤 나눠 뜻인지. 갖는다는 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전문직이 동일한 수익 아래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더 어쨌든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직의 의사들 뭐 다른 직업군이든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수익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될 경우 그렇게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 어차피 좀 잘 버는 사람이 나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머릿속에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전문직을 갖기 위해 했던 그들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 그런 거랑 페미니즘의 그 주장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남녀를 같이 하자고 하는 거의 문제가 뭘까요? 범주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 책의 맥락에서 일단 노동 가치설이 틀렸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그 예, 주장하는 방식. 음, 동일 노동이랑 동일 임금은 그 기준이 노동과 그 임금을 연관시켰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잘못된 것 같다는 소린 것 같아요. 나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그래, 그 주장해. 너 계약할 때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너 처음 취직할 때 계약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렇게 정하라는 거잖아요. 예. 국가에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주라고 하는 거를 양성평등법, 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종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있고.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이제, 그건 뭐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적인 거고. 첫 번째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직종이 굉장히 너무 많잖아, 지금. 남녀 나눠져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만 해도, 그 산부인과 의사, 남자 의사보다 여자 의사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여자 더 주거든요? 그러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성립이 되려면 생산성이 낮은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여자들 고용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고용도 동등하게 해야 된다. 고용도 강제하게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직종별로 동일 노동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직종이 너무 다양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용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강제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용계약의 조건을 국가가 강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일을 배분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은 너 그래 좋은 얘기야. 그 남자 여자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받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은 그 어떻게 측정할 건데 뭐 그건 뭐 난 몰라. 어찌 됐건 간에 뭐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알아서 해라. 너 저희 가서 해라. 근데 나라한테 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문제가 있지. 너 왜 나라한테 응? 고용 그거를 정하라고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세상엔 차별이 남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남녀 장애인과 그런 것도 나이 있고. 많은 사람하고 나이 적은 사람하고 왜 동일하게 안 줘? 그리고 그- 그렇게 네. 따지면 지방 사람하고 저희 저희 서울 사람하고 지방 사람하고 왜 똑같이 안 줘? 다 지역마다 똑같이 안 해. 이제 모든 이 세상엔 다양성이라는 것을 기준이 남녀만 있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너 이 다양한 것들을 왜 남녀만 그렇게 따지냐? 그래야 되니 근거가 뭔데?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 다 통일시켜야지 않으면은 또 특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음, 어, 임금이 같으면은 인센티브나 그런 승진이나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그러니까 하면은 그러면은 고용의 차별로 왜냐하면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고용 차별이 있다든가 승진 차별이 생기든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방식의 차별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에서도 고용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줘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맞추라고 요구를 계속 추가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아, 그렇지. 뭐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간다면은 근데 루디노님 말씀대로, 네, 뭐 그건 뭐 결과적인 것 같고. 네, 그거는 이제 국가를 총괄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여자들은 그걸 안 듣지. 몰라. 몰라. 이렇게 해. 일단 그렇게 하겠지. 그 사람들의 논리 자체의 모순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음. 그, 이제, 그리고 음, 고용이 예. 동일 임금이라 그러면 고용은 이제 취직은 쉽게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도 나중에 이게 사용주 입장에서는 좀 해고 같은 그런 문제나 그런 계약 같은 문제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경쟁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산업 분야 간의 경쟁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중앙 계획적인 그런 시장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좀 자유로운 게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더 지적하면 좋을 거예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말, 너무 그럴싸한데, 동일 노동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죠. 너 동일 노동이라는 거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리고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요. 내 실적에 따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택배 배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동일 노동, 뭐 자기 일한 만큼 가져가니까. 그럼 동일 노동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또 일한 만큼 딱 일 시정된 만큼 가져가라고
라고 하면 회사에서도 좋아할 거다. 그렇게 계약으로 바꿀래? 실제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 일하는 그 디자인이나 이런 쪽 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그 저희 뭐야 프리랜서로 일들을 하니까 일한 만큼 가져가고 있고 실제로도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런 계약을 맺는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당연하지. 그렇지만 계약식으로 여기 얘기하잖아요. 노동자의 노동계약은 미래변수리 현재에 할인하여 상수를 확정하는 거니까 손해를 그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는 손해를 안 보고 그 적게 받겠다는 계약을 하는 그 정해진 임금을 일단 받겠다고 하는 계약을 한다면 그러면 또 동일 노동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동일 노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계약을 맺는 거 그거는 뭐 모든 걸 할인해서 받는 계약인데 그 계약 자체가 말이 안 그건 동일 노동 계약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 임금 계약은 동일 노동 계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사람이 동일 노동을 할 거라는 보장이라는 게 없어요. 임금 계약은 월 얼마를 받겠다, 연봉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 서로가 불확실성에서 하는 거라 동일 노동이라는 게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진급을 시킨다거나 보너스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퇴사를 시킨다거나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일 뿐이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것에 허구를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노동가치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여기서 배운 대로 그 정도? 그 정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예. 죄송한데 제가 쓸데없는 질문 하나인데 남녀 그 임금 차이가 나는 직업이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여성들이 주로 하는 곳은 여성들이 몰려 있고 남자들이 필요한 그 남성들이 몰려 있고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그 임금이 같지 않나요? 부디노님이나 그 해피월드님이 좀 그런 건 좀 알 수 있잖아. 나도 요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 글쎄, 네. 저는 보면은 네, 그 남자 여자 눈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나는 직업은 또 분명하잖아요. 그런 뭐 정비나 건축이나 이런 쪽은 남자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니까. 그리고 여자분들 쪽 있는 쪽은 여자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뭐랄까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기보다도 결국은 그냥 실적의 문제나 그런 거로 환원이 되지 성별에 따른 그런 차이로 문제가 논의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대형 회사 안에서도 영업부는 이제 남성들이 조금 더 유리한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뭐 기획부나 여러 가지 사무 비서직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더 유리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수행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남성들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거 하나를 딱 그렇게 꼬집어 말하기도 힘들고 네, 뭐 철도 같은 데도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분들이 더 많고 뭐 그런 거는 그게 뭐 임금 차이가 생산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영업직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업종에 여자들이 꾸준히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그 업종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체력이 돼 가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예시로 들면은 스타 강사 중에 여자 강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학원에서 이렇게 어떤 강사들이 이렇게 여자 강사들이 있다는 거 예시로 하나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체력이 대단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는데, 그러니까 여자 강사가 이렇게 돈을 엄청 버는데, 어, 체력이 대단해서 버티는 거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아야 되는데, 전국을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버티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직 같은 경우도 여자가 한다 하면은 주변 시선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제 엄청 움직여야 되고 술 엄청 마셔야 되고 그런데도 버티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엔 일을 하는 게 체력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체력, 끈기 말하시네. 있네. 아, 아무튼 그 그리고 아무튼 그 사회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 걔네 사회주의 논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그 지독한 게 노동가치설이에요. 이 저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하셨어요 보니까 노동가치설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거, 이게 공로원칙이라든가 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소비자들의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변수다. 그리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가 정해지면 그제서야 그 노동의 가치도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 노동가치설을 이 잘못된 그 근거를 이 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예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 글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네, 그러면 네. 다음 발제 시작할까요? 네. 제 발제는 2장 4챕터인데요. 3챕터는 경제적 유인에 간섭하는 정부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유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유인은 인센티브라고 나와 있는데 경제적 유인이라는 단어가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나 경제적 그 인센티브에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거의 이제 가격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데 가격이 알려주는 가리키는 신호에 따라 우리가 어떤 가격에 대한 상품을 선택하고 네, 그렇게 그걸 따라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의 기능이 이런 경제적 유인의 역할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있다고 우리가 많이 읽어왔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이 자연스러운 경제적 유인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만약에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게 될 때는 시장을 이제 해치는 무법자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제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잘 못 캐내고 정부는 그냥 무조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간섭하고 이런 왜곡하게 된다면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인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고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의
여유 자금을 맡길 때 안정성이나 수익성 이거 두 가지를 보는데 사람들이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바로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보고서 그 신호를 보고 따라가는 행동을 여기서 사례로 들었는데요. 반대로 정부가 이제 생산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간섭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건 바로 예를 들어 정부가 터널을 뚫으려고 하는데 계획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수지 타산에 대한 분석이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 터널을 뚫게 되면은 나중에 보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정부가 그냥 보전해주고 손실을 보전해주고 나중에 이거를 그 이전에 분석을 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손실이 일어나고 뭐 1년에 터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원래는 뭐 14만 명, 뭐 1,000만 명이 이용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다면 실제로 뚫어놓고 보니까 나중에 14만 명밖에 만약에 못한다. 만약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했을 때 손실을 정부가 만약에 보전해주고 메꿔준다면 이런 정부의 사업은 기업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왜곡의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거를 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장점 중에 하나가 기업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고 시장에 참여를 하고 기업은 그런 시장 활동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정부 사업이 이런 기업에게 항상 확실성으로서만 제공해주고 여기에다가 뭐 메꿔준다는 식으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시기에 돼버려서 결국 자본이나 시간은 낭비되고 자원이나 노동은 허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세금도 그렇게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장의 아이들 밥 먹는데 간섭하는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처음에 마르크스의 자본을 여기서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한번 더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무상급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무상급식이 이제 얼마나 이제 정부가 간섭하고 있는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보편적 복지가 왜 좋은 것이 아닌지 이거는 정부가 간섭하고 이제 정부의 지원금으로 아이들에게 점심이나 식사를 제공해 준다면은 이거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지나 굉장히 호의나 좋은 그런 걸로 그 의도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기보다도 결국에는 이것이 엉뚱한 곳에 낭비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은 정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반값 등록금 문제도 이 등록금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등록금이 필요하지 않은데 되게 부자나 강남에 뭐 교육을 잘 받는 게 아니라 교육에 받는데 문제가 없던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만약에 반값 등록금을 수혜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그 아이들은 반값 등록금만큼만 자기들이 더 이익을 얻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은 그 취지에 맞게 쓰여진다기보다도 반값 등록금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지출하는 술값 등록금, 뭐 예를 들어 시니어 핸드폰 등록금, 뭐 이렇게 되어서 그 취지에 맞게 필요한 필요한 학생들이 아니면은 낭비되거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이랑
강남으로 직통하는 선로가 완공은 되었는데 운영비 분담이 갈등이 있어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는 어제 그저께자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랑 이제 먼 얘기가 아니고 현실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발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도 토론도 함께 해주세요. 궁금한 게 이제 저자가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이제 밥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표현, 밥이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기억 속에 중요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 한국어 교재에서 그러니까 하와이유라고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표현할 때 밥 먹었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도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밥이라는 그 존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내재된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밥이란 게. 그렇게 보면 밥이란 게 어떻게 뭐 그게 정치적인 소재로 그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정부는 그거를 신성하게 그걸 가져간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그거를 무상 베트남 마사지, 무상 페디큐어로 이렇게 그거를 추락시켜요. 신성한 위치에서 그걸 추락시켜 버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는 거죠. 사실 무상급식이 5만 원이라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지만 그 돈이 굳어봤자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예요. 그냥 그게 밥이 얼마나 신성하면 신성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무상급식 한다 했을 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나 싶었는데 솔직히 서울시 급식에서 뭐 유기농 급식 뭐 한다 했을 때 무슨 쪼가리 반찬 나오고 뭐 농약 반찬 뭐 어쩌고 한다 했을 때 얘네들 하면 그렇지 뭐 무상 어쩌고 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내재된 개념에서 뭔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지만 뭐 정부가 그걸 실상 공급했을 때 정말 쓰레기처럼 공급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네네. 얘기가 좀 거지같이 나왔는데 아무튼 네. 네. 아니요. 질문 너무 잘해 주셨는데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딱 받을 수 있게 정부가 그거를 협력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하면 좋을 텐데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보편적 무상복지 해 가지고 모든 이제 모든 아이들이 먹는 모든 급식을 모두 무료로 해 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건 더더욱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 그 당시 때도 무상급식 했을 때, 일단 예상했던 바로 급식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어요. 그건 확실했고, 그 다음에 교육청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했었지만, 그래도 그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먹는 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을 뭐 다시 만들다거나 아니면 고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교체라든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선 씨가 말한 그 밥 문제도 밥 문제지만 여기서 저는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이 가난은 극복했으나 가난했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 품고 사는 한국인에게 밥의 사용 가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가난은 극복했으나 가난했던 기억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강남자파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다른 개념인데 제가 아는 그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근데 어릴 때 힘들었어요, 집안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잘 살아요. 치과 의사니까 당연히 많이 벌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전히 이 사고는 자기가 가난했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세상을 보는 그 시선이나 가치관이 가난했던 시절의 그 가치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파죠. 그렇지만 생활이나 자기가 살아온 거는 생활은 당연히 자파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살았고 개척해온 건 당연히 자파적인 거 아니죠. 열심히 공부해서 개척해가지고 자기 지금 능력 개발해서 능력을 키워가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난 너무 그게 이상했어요. 왜 그런데 저 사람은 아직도 아주 심한 자파적 사고였었거든요. 왜 그럴까를 저는 그때 생각했는데 그때 딱 이런 걸 느꼈던 거예요. 가난은 극복해서나 가난했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 말이 딱 나오니까 저는 그 사람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그게 그들의 근데 한계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가난해야 좌파인가요? 가난하면 다 좌파인가요? 그렇진 않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가난해서 자파라는 얘기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베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방적인 그거. 무슨 근데 말인지 제 알겠어요? 경험으로는 가난 겪은 사람은 남을 안 믿어요. 무상급식 안 믿어요. 남들이 뭐 하는 거 안 그냥 왜냐면 도움을 별로 안 받아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 나는, 뭐 그거야 뭐 그 사람이 그런 경험에 빠져서 하는데, 오히려 나는 이 책의 문구는 뭐냐면은, 가난했던 기억이라는 것을 정해서 그걸 들이밀고 뭐 한다는 거지, 실제로 가난을 겪은 사람들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가난했던 사람이라, 우리 어머니는 쌀을 한 5포대씩 마루에 쌓아놓고 살아요, 맨날. 남들을 절대 안 믿어요.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밥을 지어서 내가 먹어야 되고, 이게 그런 건 있죠. 주변 사람들 자꾸 데려다가 먹이고, 뭐 이런 습관은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뭐 주는 거, 이런 거 잘 안 믿는 경향이. 근데 사람 차이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밥이 중요한데, 그 중요하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게 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제가 그러니까 질문했던 것도 예, 그거예요. 이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는 내가 애들한테 밥을 챙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급식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학교에서 급식 내용에 따라서 내가 급식을 먹겠다 안 먹겠다 정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나오는 게 별로면. 그러니까 내가 급식 내용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급식 내용에 개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다? 먹는 게 중요한데? 이 사고방식에 비약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 왜냐면 국가주의의 어떤 쩔어있는 그 세계관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문제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나라에서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걸 나라에서 해줘야 돼? 라는 것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중요한데, 너 와이프 중요한데 왜 나라에서 정해주는 대로 결혼 안 하냐? 어? 너가 골라서 하냐? 너가 집 같은 것도 나라에서 주는 대로 왜 안 하고 너는 네 돈 노린이 모아서 목소리 네가 사냐? 줄이셔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와이프. 중요하니까 정부에 맡긴다. 이거는 아니, 그건 전혀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적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좀,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라는 생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이 있고. 난 여기서 이 저자가 예시로 든 것들은 사실 논쟁의 여지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급식 문제도 그렇고, 이제
한데 난 그거를 시간이 허락하면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 뭐 SOC 같은 거 아까 그 전철 얘기 같은 거 계약을 맺을 때 정부에서 그 민간 사업자에게 계약을 맺어서 너가 이거를 지어서 언제까지는 언제까지 나오는 적자는 내가 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SOC를 하는 거 그 보통 교통 관련된 거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분은 그런 계약 자체가 저희 특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분의 논리는 이명박 정부 때의 터널 사업이라든가 도로 사업 이런 것들 민간에서 그거를 맡긴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 반박 논리의 그대로거든요. 좌파에서 그것을 공격하는 논리하고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냥 놔두면 민간이 그 교통 주변에다가 알아서 개발을 하고 알아서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하더라고요. 진짜 이상한데 진짜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광주가 지금 2호선처럼 그 환상 전철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진짜 기형적으로 지어놨어요. 이게 왜 광주에 2호선처럼 동그란 전철을 짓는다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걔네는 정신병자야, 진짜. 사람도 안 사는 동네에다가 그렇게 2호선처럼 동그랗게 그 전철 짓는데요. 정신병자를 진짜 다, 진짜, 예, 말도 안 되죠. 근데 뭔가 심시티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서울같이 그렇게 이제 뭐가 이제 그렇게 터널을 뚫고 어쩌고 하면은 나중에 거기에 뭔가 택지 개발하고 20년, 30년을 바라보면은 뭐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수 엑스포장도 처음에는 막 개미 새끼만 보인다고 뭐 어떻게 하다가도 지금은 어떻게 그럭저럭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10년 어떻게 지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그 뭐죠? 아까 사용 뭐 그거 보장해 주는 거 그거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달겨들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그런 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잠깐 동안은 이제 근시안적으로는 그게 손해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 경부고속도로도 70년이가 되니까 이제 뭐 그게 흑자 전환이 됐다고 했나요? 아니면 뭐 사용 종료가 뭐가 종료됐다 했나요? 무료 전환됐다 했죠. 그게 그것도 경부고속도로도 70년의 세월 끝에 겨우 이제 무료로 전환이 됐는데 SOC 같은 거는 진짜 뭐 10년, 5년, 10년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긴 세월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통령 임기만큼 바라볼 게 아니라 긴 세월을 바라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논지는 도로 교통 같은 교통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임의적으로 정부가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있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도 뭐 많이 얘기되는 시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의 얘기를 한 것 같던데. 그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달게 되니까. 네. 예, 뭐 근거는 뭐 조금 혹시 또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네. 다들 네. 말씀하세요. 먼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온 줄 몰랐네. 예. 그 이게 원래는 정부에서 할 일들이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민법의 3원칙 중에 하나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법치라든지 이런 기본이 지켜지는 뭐 그 나라라면 법치국가라면
계약을 민간하고 해서 민간이 투자를 해서 민간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민간이 돈이 생기지 않는 일을 그냥 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제 최소의 그 어떤 수익은 보장을 해주되 남는 돈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측치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그 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개입이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측보다가 잘 나오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나라에서 그 시민들이 야, 배 아프다. 저놈들 왜 저렇게 수익을 많이 벌어가냐.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 왜 민간에 이익을 저렇게 주느냐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적당히 돈을 쳐주고 뺏어가는 경우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도 좀 잘못이 있고 저쪽도 잘못이 있고 이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 자유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어느 한 곳도 일방적인 부분이 그 있는 현재 상황은 아니고 그 이렇게 일이 진 SOC 같은 경우에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규제의 천국이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전부 허가를 받아서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점점 법치국가가 되고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하면서 뭐 사회도 더 깨끗해지고 그렇지만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없듯이 사람 사는 사회가 어느 정도는 좀 부패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오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그 교수 뭐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한양대역하고 그 옆에 무슨 역이죠? 그 갑자기 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당신이? 그 왕십리하고 아주 가깝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사람이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고 KTX라든지 SRT 이런 역도 보면 KTX가 원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경주에서 시민들이 이야기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또 그걸 이쪽으로 꺾고 또 어디에서 또 해야 된다고 꺾고 이런 식으로 오송에 지금 그 중간 역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욕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왜 만들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라마다도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보다는 좋아진 거는 맞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현재. 맞아요. 그 원래 취지가 자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초기 건설비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초기 건설비를 직접 그 옛날처럼 그 시에서 직접 어디 뭐 수주해서 거기에다가 뭐 돈을 줘가면서 지으면 그 비용을 일시적으로 못 해요.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요.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해가지고 빚을 져서 일시불을 해야 되는데 그 일시불을 아웃소싱을 해서 말하자면은 적자가 나는 기간 동안에 얼마를 주기로 해서 분할을 해서 주는 거예요. 세금이 걷어지는 것만큼. 그리고 대출을 안 내도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SOC 그런 것들을 기업에 내는 거는 정부가 빚을 안 지어도 일시불로 일시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 없어지니까 빚을 지지 않는 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채권 발행 같은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 뭐야 재정이 적자 재정이 아니고 그 균형 재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작업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매년 거기에 대한 뭐 적자분을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주는 게 돈이 커 보이기는 해도 사실은 크지가 않다는 거죠. 큰 비용이 아니라 그런 거 더하기 빼기 해보면 그리고 그게 평생 주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아까 자윤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과연 이 예측이 맞을 것인가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득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발을 꼬아버릴 수가 있어요. 개발 계획을.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이 이상하게 돼버릴 수도 있고, 아주 결정적인, 아까 자연님이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정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데, 계약을 파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 한 것들 거의 100% 처음 계약이랑 다르게 재계약을 맺었을 거예요. 박원순도 9호선 재계약 맺었고, 우리 터널도 재계약 맺었고, 다 재계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재계약이 더 웃긴 거는 그 재계약이요. 기업이 정부보다 예측력이 더 좋아요. 재계약을 맺을 때 그 기업이 유리하게 재계약을 맺어버려요. 웃기는 게.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재계약을 맺었는데 오히려 더 이득이 돼버려요. 그 기업한테 아주 요상하게. 왜냐하면 그 기업이 운영한 거거든요. 그거를 자기들이 그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정부라고 하는 것이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 기업이 아웃소싱해서 하는 거는 정부가 강제력이 있는 정부가 과연 이거를 그 얼마나 이것을 이제 계약을 충분히 지키고 할 수 있느냐의 그 문제도 참 중요한 관건이고,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정부라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개발 계획은 나오고 또 그 수주를 받아서 계속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처해진 가장 큰 문제는 그거다. 그리고 아까 제이슨님이 제일 먼저 지적한 것처럼 결국에 그러면 정부가 그런 것들에 기반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약간 무정부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은 나는 이분의 이런 문제 제기를 별로 동의하진 않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문제다. 처음 계약이. 그렇게 좀 보는 편이에요, 저는. 재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한다. 맞아요. 꼭 그런 네, 건 저는 그거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그렇게 수 된다면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재계약이,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제가 기업을 하는 입장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면 그거는 뭐 뒷거래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건 여러 가지 장치가 그 많고. 두 그래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부가 이재명처럼 힘을 강하게 발휘하면 그렇죠. 그거는 뺏어오다시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문제는,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문제는 그것을 운영하는 곳이 그 기업이라는 거죠. 그 기업이 그것을 문제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의 그 책임이 일방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치, 뭐, 꾼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기업은 뭐, 자본이라든지,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이라든지, 결국은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 법인이나 기업이나 비슷한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돈을 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윤이 있는 곳에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사업들을 기업이 진행,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예, 터널 운영도 그러니까 그런, 그 기업이 하고 있고, 9호선 운영도 그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 안에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의 정보를 이미 기업이 많이 획득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안 빚어진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여태까지 9호선도 그랬고, 터널 그러니까 그 문제도 부분은 그랬고, 예. 그렇다면 예, 표현이 조금 예, 예. 달라져야죠. 예. 그러니까 기업이 무조건 이익을 더 보도록 재계약을 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제 재계약의 내용이 뭐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의도한 바대로 계약 처음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이제 중간에 막 파기해서 그
이득을 보려고 정부가 뭔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달성되기 힘들다는 얘기를 저는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 보면 예, 그죠. 기업들이 덮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 때문에 꼭 해주세요. 이건 시장님이 뭐 꼭 요구하는 건데 해주세요. 이건 어느 단체가 뭐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그냥 좀 끼워서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맞아요. 지금 문제는 하도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아마 그 영국에 그런 아웃소싱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안 뛰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무슨 이제 이름이 하나 뭐였죠? 예. 그 말씀드리는 게 그 맥쿼리에서 아, 우리가 맥쿼리 맞아. 예. 9호선이랑 우면산 터널 지을 때 이명박이 뭐 거기에 이명박 사돈인가 누가 막 끼어가지고 거기에 뭘 했었냐 안 했었냐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9호선이나 우면산 터널 같은 민자 회사가 이제 끼어서 하는 경우가 좋을까? 아니면은 지금 신분당선처럼 민자 회사가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신분당선처럼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다른 교통수단이랑 차라리 환승 체계 같이 이제 그런 교통 체계 9호선도 말이 많았잖아요. 환승 같이 이게 연계성을 가져가지고 아까 뭐 개통이 늦어졌다고 하셨던 것처럼 어떤 공공교통수단이랑 어떤 연계성이 없이 이제 딱 끊어져서 분리돼서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옳을지는 좀 그게 민자 SOC라면 어떻게 이제 되는 게 가장 옳을까 저는 그게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거는 되게 현실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 혹시 자유님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뭐 생각 있으시면. 그러니까 그 뭐 두 가지 그 내용이 좀 그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맥쿼리라든지 이런 자본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그런 투자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개별 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알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맥쿼리는 그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짝짝꿍을 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으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잡아 넣을 때 그 부분도 분명히 명목을 넣었겠죠. 안 그랬으면 거기에 여야 막론하고 다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왜 저 LCT 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야 뭐 국회의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린다는 얘기가 파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사실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일 거고, 민간이 어떤 일을 할 때 건설 회사가 자본을 수조, 뭐 수천억, 그 현금을 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투자 회사들과 무조건 같이 합니다. 그럼 투자 회사들은 당연히 이윤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는 시공에 대한 그 수주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에 약간의 이익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그런 금융 자본들이 돈을 벌어가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금융이 있는 이유고. 근데 거기에 폭리를 취했다든지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뭐, 그 하는 데 있어서 야합을 했다든지 뒷거래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이 뭐 성남에서 뭐 짝짝꿍해서 해먹었다 이런 어떤 뭐 루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뭐 밝혀내야 되겠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요즘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에 그 뭐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먹는 부분은, 개인들은 집이라든지 뭐 주택 같은 거를 소유하기 힘들게 해놓고 브리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하고 만들어 봤고, 자기들끼리 그 여러 가지 무슨 사태였죠? 그 라임 펀드라든지 그런 걸로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요새는, 그러니까 이것도 범죄도 서로 학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창과 방패처럼 계속 이 공격 방어를 하다가 새롭게 새로운 선진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신종 범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는 그런 자본들을 가지고 그 부동산 그런 거를 개인이 아니고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줄고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해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저는 아주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은 뭔가 결탁을 해가지고, 뭐, 뒷거래를 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이다. 뭐, 어떤 큰 사업에는 반드시 흑막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리고 맥쿼리 같은 데다 맡기는 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해먹으려면 정부가 직접 수주를 줘야죠. 그게 진짜 버는 건데, 맥쿼리에 넘긴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 한다는 건 그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새는 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목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음모론이에요. 그거는 음모론이고, 맥쿼리가 아니고 직접 정부가 수주를 줘서 했어. 그러면은 더한 음모론이 나왔을걸요. 특히나 이명박은 건설회사 맥쿼리가 출신인가 그러지 직접 준 게 않았어요? 아니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맥쿼리라든지 투자, 뭐, 회사는 많아요. 전 세계 이름 뭐 좀 들어본 회사들은 다 그런 투자를 합니다. 금융 관련해갖고 자본을 대는 투자를 뭐, PF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뭐, 금액 작은 뭐, 몇백억에서 몇천억, 몇 조 이런 것들도 그런 금융 자본들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발주를 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주로 뭐, 뭐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긴 힘든데, 턴키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다 경쟁을 시켜서 그걸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계약을 할 업체가 없고, 다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처음에 냈던 업체하고 수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금융사하고 직접 어떤 SOC에 대해서 금융사하고 계약을 정부가 해가지고, 금융사가 시공사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SOS는 참 의미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꼭 필요한 간접 자본주의로서, 간접 자본으로서, 그냥 애초에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제 민간이랑 이제 계약을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 네,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 발제를 다음 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게 제 파트죠. 네, 3장 109페이지거든요. 네. 3장에 3, 4단락 할게요. 여기는 이제 우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에 대한 얘기거든요. 총균세 얘기를 처음에 얘기하는데, 총균세의 문제의식은, 왜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잘 사냐. 그래서 백인들이 잘나서 그런 거냐.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이 이제 다이아몬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알고 봤더니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다. 위치가 그랬고, 그리고 또 가축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랬고, 그래서 우연히 지리학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했던 불평등으로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그냥 우연에 의한 것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우발적 불평등이죠. 그러면은 이제 4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태어나 보니 잘났다, 태어나 보니 못났다라고 하는 우연히 발생한 그런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렇게 내가 스스로 택하지 않고 주어진 어떤 우연적으로 내가 받은 불평등한 조건은, 사실은 이거는 사회적 불평등, 근본적인 불평등이니까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들을 많이 하는데, 장하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회의 균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잘난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는 잘 공부를 할 수 있고, 돈을 못 버는 부모한테 태어난 아이는 그런 조건이 공부를 잘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모에게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결과적인 평등을 줘야 그 아이들이 기회를 그 균등하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이 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그리고 또 이런 논리를 또 마이클 샌델 교수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죠. 우연성과 그에 따른 차등은 도덕적 책임,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게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연의 문제. 그래서 타고난 우연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그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주장은 존 롤스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좌파들이 그 뭐야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때 내미는 많은 이제 조건들인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자연적 우연성들이 가장 불우한 자들의 선을 위해 작용하도록 그렇게 사회의 기본적 구조를 짜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적 우연성이 있더라도 그 가장 불우한 게 그 그 우연을 굉장히 불운하게 가장 나쁘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 불운의 정도가 그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득이 되도록 그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나쁘게 태어난 사람은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게 논리가 이제 존 롤스의 논리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일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게 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남들보다 누리게 된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나 그 도덕감이 그 배려하는 마음과 도덕감이 혼동이 온 건 아니겠냐.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된 게 저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나보다 못하게 된 건지 아니면 조건을 이렇게 나쁘게 태어나서 못하게 된 건지 그거를 구분을 굳이 한다면은 나보다 못하게 태어나서 그 못하게 된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만 무언가를 주는 게 또 옳은 것인가? 노력을 안 해서 못하게 된 사람의 경우는 빼고 그럼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기질은 또 타고난 거냐? 아니냐? 이런 문제 끝도 없는 불평등한 조건에 대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작업을 누가 할 것인가? 정확히 판단해서 그 할 수 있는 절대자, 신에 가까운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의 문제, 누가 그걸 할 것인가의 문제, 핵심적인 가장 문제,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로 그럼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자. 너 복권을 하면 복권에서 당첨된 사람이 운이 좋았는데 그럼 당첨금을 다 나눠 가져야 되는 거냐? 그럼 그게 과연 복권이냐? 그리고 또 키 작은 농구 선수가 키 큰 농구 선수보다 불리하게 했으니까 키 작은 농구 선수한테는 점수를 몇 점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이냐? 끝도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그렇지, 다양하게 태어나고 그 다양함이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끝도 없다. 이거는 아무리 이걸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또 뒤집어 생각할 때 그럼 이런 모든 차이가 신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면 혹은 이 불평등이 개인이 전생의 업보에 의한 결과라면 그렇게 따지면은 이 사람들에게 도덕적 책임이나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과연 그게 또 옳은 것이냐. 그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또 옳은 것이냐. 그것 또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불평등이라는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건 섭리에 의한 것이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하려는 노력조차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그냥 신의 섭리니까 놔두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이 도덕적 명령을 사회적 명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달성할 수 없는 부질없는 노력이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권력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연에 의한 불평등,
대한 이제 이 사람의 얘기였어요.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제를. 근데 저는 궁금한 점이, 뭐지? 여기서는 우연성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계속 우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이런 우파 쪽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도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쪽, 그 우파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부자한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논리를, 그걸 평등을 얘기하면서 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쪽 분들은 오히려 왜 너네는 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우호적이 아니냐 이랬을 때 그거를 또 할 수 있는 그 이유거리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 왜 부자편만 드냐? 가난한 사람을 아니요. 저기 부자편을 드는 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돼 있지만 체계적으로 돼 있지만 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평등을 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쪽 자유주의도 할 수 있을 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어떤 논리 같은 거, 네. 근거나 이런 건 왜 너희들은 안 갖고 있냐? 그런 예. 질문. 그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고 왜 부자 아, 한쪽으로 부자한테만 얘기하냐 이렇게. 음. 여기에 대해서 생각 뭐 있으신 분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굉장히 항상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저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부라는 게, 그러니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개념이기만 한가 저는. 그러니까 부라는 게 있다 없다의 개념이지. 그러니까 부가 없으면 그게 가난이라서 가난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면 가난하다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가난하면은 평생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지려고 노력을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은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발전을 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깐만, 맞나? 아무튼 그 결림이 생각이 나는데 그 결림한테 제가 뭐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 안 했습니다만은 기회의 균등이라고 할 때 전제 조건 중에서 그러면 뭐 부자 아빠를 둔 그 사람과 가난한 아빠를 둔 사람은 출발점이 다르니까 균등하게 기회를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 동양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천류는 어쩔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걸 봤는데 그 뭐가 잘못된 거냐? 그것도 기회가 충분히 균등하다. 그러니까 네가 못 받은 거는 우연히 산물이다. 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난하건 돈이 많건 네 머리가 좋건 나쁘건 운동을 잘하건 못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그 어떤 끼가 있건 없건 뭐 그런 부분들이 전부 우연에 의한 건데 그런 것들로 차별받는 세상은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영화도 제가 잠깐 찾아보고 끝까지 다 보진 않았는데 그 해리슨 보저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검색 조금만 해보시면 SF 작가가 단편으로 써서 단편 소설 전체가 번역해 놓은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들이 여러 개가 쭉 나와요. 그 해리슨 뭐 보저론이라고도 하고 보거론이라고도 하는데 그 영화에서 발음을 보고 보저론으로 발음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A 플러스를 받아요.
근데 머리에 어떤 이상한 소음을 내고 충격을 주는 걸 쓰고 있어요. 머리띠 같은 걸. 근데 그래도 A 플러스를 받으니까 한숨을 쉬면서 선생님하고 도대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죠? 이러고 C 받은 학생한테 선생님이 너 정말 잘했다. 평균 C를 했으니까 너는 최고야. 이렇게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92년도인가 아주 옛날에 나온 영화던데 그 반지의 제왕의 샘으로 나왔던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꼭 한번 보시기를 뭐 책도 단편도 지금 검색해 보시면 뭐 금방 나올 건데 그러니까 우연에 의한 요소로서 차별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애초부터 없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뭐 아까 질문 내용하고 답이 약간 다릅니다만은 뭐 부자 아빠를 둔 것 이 부분도 자기가 우연의 요소에 의해서 못 받았으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기 자식한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런데요. 아빠, 나보고 열심히 하라 그러지 말고 아빠가 좀 열심히 해봐. 아빠가 열심히 해서 재벌 돼서 나 좀 물려줘봐. 요새 애들은 그런데요. 그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조던 피터슨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그 우파 쪽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게 IQ인데 더 자세한 얘기를 여기 하기는 좀 그렇고 IQ 부분에서 IQ가 100이 그 가운데고 표준 편차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85 정도 밑으로 나오는 사람이 인류의 한 10%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큰 숙제다. 분명히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IQ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지려면 너무나도 힘들다. 거기에서 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맞는 직업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낮은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말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본다. 그렇다고 해서 조던 피터슨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선영님 글도 예, 맞아요. 그런 조건이 결정적인 건 또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가지지 못 그리고 아마 뒤편에 나올 거거든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고 이게 그렇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의견 혹시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아, 돈을 내가 많이 갖고 있지. 그러면 내가 뭐야 부자들은 돈을 많이 갖고 있지. 그 참 가난한 사람들은 안타깝지. 근데 야, 너 저 사람 결혼한 사람 그 부인 이쁘잖아. 저 사람만 왜 저 이쁜 부인을 가질 수 있어? 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부인이 그 남자를 택했잖아요. 예. 그 사람의 돈도 그 사람에게 그 돈을 택한 소비자들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을 같이 나눠 갖자고 하는 거는 그 부인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준 것을 그 사람에게 그걸 지불한 소비자들, 그 사람에게 그걸 지불한 저희 고용한 고용주, 이 사람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거거죠. 돈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리고 또 뭐 결혼 못한 총각들 있잖아. 돌아가면서 부인 해줘.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져다가 보충을 하는 것은 누군가의 그 선택을 무시하고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고서는 약탈하거나 착취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죠. 이건 아닌 말로 까놓고 말해서 그래 저 사람 안타까워. 내가 부인을 빌려줄게. 라고 하고 그 부인도 동의한다면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버트런드 러셀 아빠가 그랬대요. 아빠랑 부인이. 그래서 그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돈에 있어서는 그러냐? 돈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예는 정말 조금 좀 다른 예인데, 그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사람이 막 굶어서 죽어가는 노동자를 발견하고 마지막에 그 아이를 낳은 그 그 여자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 젖을 물려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모습이 보면은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기 것을 내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돈이라는 것이 그럼 내가 젖을 내주는 것이나 내가 뭐 내 부인을 내주는 것보다 돈을 내주는 것은 더 쉽게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뺏는 형태를 가져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윤리의 공감의 능력, 누군가에 대한 어떤 좀 배려심의 영역을 그 영역을 내밀어서 뺏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군가가 뺏어서 누군가에게 주자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나는 그것을 그런 것은 뒤집어 생각하면 너 내가 그 안타까운 사람을 보고 내 젖을 물리는 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내가 야 너 가서 네 젖을 저 사람한테 물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폭력이라는 거죠. 굉장한 폭력이라는 거죠. 그것을 마찬가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다만 해피월드님이 고민하는 지점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그렇지만 정말 안타깝게 굶어 죽어가고 이게 정말 비참한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치의 논리, 사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경제 구조를 짜야 되느냐의 논리는 그 영역에 불과한 거예요. 영역이 모든 사람의 윤리 문제, 종교 문제, 그런 것들, 가치관의 문제를 결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려고 하면 그 경제의 원리, 정치 원리가 그것까지 관여를 하려고 하다면 지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은 굉장히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까지 그는 다른 영역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는 얘기하고 싶고, 그것이 또 유권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공감이 있거나 하면은 서로 돕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그 해피월드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 고민하는 이제 우리는 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느냐고 하는 그 고민의 지점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헷갈려지지 않는다는 어떤 공감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든 주변의 것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또 별개로 또 진행될 필요는 있다. 다만 그것을 내밀어서 강제로 뺏어서 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 그 정도 그 정도는 얘기하고 싶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제 유디노님 해주세요.
아까 눈곱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 예전에는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런 뭐지? 가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바뀌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강남 좌파도 약간 그런 네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남 좌파도 예전에는 진보적인 성격이 그런 뭐지 좌파적인 생각을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가 네 그게 바뀌지 않고 지금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게 강남 좌파로 굳어진 걸까? 강남 그런 생각이 좌파는 드네요. 강남 네. 좌파는 가난했던 적이 없지. 가난했다는 거를 자신들이 이제 운동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약간 좀 달라. 제 뭐, 생각인데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럴까요? 네. 강남 눈꽃님은 좌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 좌파들은 아까 글쎄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든 사람과 강남 좌파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든 사람들은 그냥 진짜 아, 좌파적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용하지 않고 진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강남 좌파들은 음, 그거를 알면서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강남 좌파들은 이런 개념도 있는 거죠. 어, 뭐랄까 이 사회주의적 시각, 그다음에 분배를 해야 한다, 약자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하나의 멋으로 생각한다 그럴까? 이렇게 말하면 되게 웃긴데 그냥 약간 통한다는 뜻이죠. 지금 사람들한테 그쵸. 그런 얘기를 해도 일단은 강남 좌파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자기는 부자고, 어려울 거 없고, 그다음에 교육도 잘 받았지만 나는 인정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까지 자기는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인정욕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강남 좌파들은. 근데 공감합니다. 진짜 근데 강남 좌파 근데 말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희 저기를 보면 선택할 자유를 보면 디렉터스 로우라는 게 나오거든요. 중산층들이 저희 평등이나 뭐 복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그런 걸 내밀고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 저희 가장 잘 사는 상위층 상층부하고 못 사는 굉장히 그 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중산층들만 이득을 보는 정책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집어넣을 때는 못 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다는 그거를 앞에 내밀고 실제로 그 정책을 시행하면 중산층들만 이득을 보는 국민연금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강남 좌파들이 무슨 그런 생각에서 이끄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밀턴 프리드먼. 그래서 그 디렉터스 로우라는 게 적용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뭐, 평등을 해도 못 사는 청년층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미는 거는 뭐, 이재명의 무슨 그런 무조건
돈 나눠주기 정책이라든가 그 정책의 실제를 보면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정책들이에요, 다. 그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중산층 그 강남에 있는 어느 정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 뭐 공무원이라든가 그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강남에 이 사람들만 결국에는 혜택을 보는 정책들이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내미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런 측면도 좀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자유주의 그 법 사상과 도덕관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보다 위에 놓고 정신적으로 고상하다. 그런 부분, 아까 눈곱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나 하면 자기들은 서민이래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하면서 자기들은 서민이고 자기보다 더 있는 놈들은 보나마나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고 큰 기업들일수록 나쁜 짓을 많이 할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그 바탕에서 어떤 입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저 사람들 거를 좀 나눠서 가지는 게 평등한 거다. 내 거는 내놓을 수 없고 나는 서민이니까. 그게 지금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번에 88%까지 저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니까 5만 건의 이의 제기가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15% 내에 듭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적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15%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5% 상위 15% 안에 드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특히 그 대기업 노조 그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뭐 재택근무하고 꿀을 빨고 있으면서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지원금 주는 거를 야, 우리도 서민인데 왜 연봉은 1억 이쪽 저쪽 되고 하지만 우리도 서민인데 왜 우리는 지원금을 못 받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88%에서 100%, 90%고 2% 추가로 더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뒤틀려 있고 아주 잘못돼 있는데 그걸 옆에서 이야기해주면은 정말로 듣기 싫어하고 가짜뉴스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레몽 아롱이 무지하거나 양심이 없거나 그 말 외에 더 어울리는 말은 없다고 봐요. 근데 왜 88%예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하려면 50% 하위 50%를 주든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겠다 그거예요. 예, 그거랑 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는 결국엔 자기들이 혜택 보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는 정책, 모든 사람들 밥 먹여주는 정책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유치원비, 가리지 않고 다 주는 거, 어린이집 다 주는 거. 보면, 못 사는 사람,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의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은,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아주 못 살아가지고 지원들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지원금 나오던 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많이 깎였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아무튼 지금 강남 좌파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내밀어서 자기들이 뭔가 해먹겠다는 거기에 맛이 들려있는 상태 아니.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걸 내밀어서 하는 게 케인스주의거든요. 케인스주의는 못 사는 사람들 돕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냥 중산층들이 더 해먹는 정책이거든요.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비슷한 논리죠? 네, 어떤 거요? 최저임금 올리는 거. 그렇죠.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것도 것도 밀려 마찬가지예요. 예,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윗부분에 급여가 더 올라가게 예, 되는 거, 결국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최하위층들은 직장을 기존에 잃게 되잖아요. 들어가 있는, 기존에 회사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지 더 못한 올리게 되는 사람들 거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임금만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는 게 같은 문제죠. 효과가 되고. 예, 이거 예.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 무상급식 얘기하니까,
옛날에 처음 뭐 저희 때 이제 무상급식 시작했거든요. 우리 애 때. 그때 저는 정말 그땐 저 순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저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공짜 싫어하는 줄. 그래서 동네 엄마들한테 나는 공짜 이건 안 좋아하는데. 돼. 이거 안 돼. 공짜 좋아야 돼. 이런 공짜는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거덜나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왕따 대 왕따. 내 앞에 앉은 엄마의 그 눈빛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소름 끼쳐요. 정말 그거 문득 이런 얘기 할 때면 생각나는데 정말 살 고양이 만큼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쟤 왜 저래? 받으면 소련 받아야 블루래 되는 소련 거 블루. 당연 아니야? 막 이러는 나 그 눈빛이 너무 소름 끼쳐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쓸데없는 며칠 얘기예요. 전에 응. 잠시 소련이 재밌잖아. 맨날 있었습니다. 맨날 그 공부하는 얘기만 할래? 계속 잠시 해봐. 공부하는 소련이 얘기만 계속 있었어요. 해봐. 응. 근데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지. 나도 받고 싶어 죽겠어. 씨, 짜증나. 어, 어. 그건 당연히 신청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야. 나도 억울한 거야. 어떻게든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게 느낀 게 사람을 정말 모렴치하게 만드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묘하게. 쟤 봤는데 왜 그래서 나는 그럼 이런 경우는 악착같이 받아야 그때 되는구나 라는 천박함을 갖게 만드는 거야. 투표하러 가면은 완전히 투표장에 갔을 때 투표하는 그때 뭐라 하죠? 그 민간위원들? 예, 그 사람들이 투표하러 온 사람들 째려보면서 왜 왔냐는 식으로 말은 못하니까 진짜 경멸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수에 있었고 이제 서울 사는 친구한테 야, 너 투표해라. 반대표라도 찍어라 제발. 그때 그거였잖아. 오세훈이 뭐 투표율로 하자고 했으니까 반대표라도 찍어라 제발. 근데 친구는 그때 서울 살았고 이제 순진해갖고 저한테 속아갖고 반대표 찍으러 갔는데 왜 민간 선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나를 경멸한 식으로 쳐다본지 모르겠다. 반대표를 찍었는데도 이제 그거를 이해 못한 거죠. 그냥 투표하러 간 사람조차도 그냥 경멸하는 걸로 진짜 봤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아무튼 강남 좌파는 좀 그렇다는 거. 근데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강남 좌파는 조금 그런 그 증상충 이기주의, 디렉터스 로의 그 중간층 이기주의들을 이제 부채질하고 이끄는 어떤 좀 사상적으로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사실은 난 이런 심리에는 그 선민 의식이 난 들어 있다고 좀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강남좌파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그런 걸 자꾸 좋은 얘기를 막 내뱉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선민 의식을 뭐 그런가? 여수 부럽네. 궁금한 게요. 좌파 이야기 161페이지 보시면 집이 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의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걸 뭐라 그럴까? 예사. 그렇게 보편적 복지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도 자신들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88%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 지원하면 사람들이 나는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단념을 할 텐데 88%나 지원을 해주니까 왜 나는 안 주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지?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대통령 아들 세금으로 지원금 1,500만 원 또 받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이 참 모호하다. 왜 그렇게 할까? 그런 제 생각이 생각인데요. 대통령 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냥 써줬을 것 같아요. 그거를 충성하려고. 아이고 대통령 아들님 여기
지원금 있습니다. 아이고. 예. 설마 걔가 다 공무원 그거를 그 지원금 있는 걸 다 알아보고 다 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아, 마이너스만 주라고요? 네. 많이 주라고요? 마이너스 주라고요? 네. 또 강남자파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 대학교 때 재미있는 게 대학교 때 운동권이었던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 만나서 이제 얘기하면은 거의 다 전향했어요. 거의 다 전향하고 대학에 있는 이제 대학에서 그런 쪽 일하는 사람들 선배 정도 남아 있고 재밌는 거는 강남좌파가 우리끼리 생각하지도 못하네. 대학 다닐 때 아주 날라리 애들 있잖아요. 부잣집으로 해서 날라리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하고 이러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 누가 하는데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강남좌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 무슨 뭐 나눠서 뭐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야 걔랑 걔가 뭐 이렇게 이래? 그러면 그냥 도대체 왜 그러지? 걔는 무슨 보상 심리 같은 게 있나? 대학교 다닐 때 말하자면 운동권 우리 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질투심이나 그 좀 보상심 우리가 멋있어 보였었나 그때 뭐 이런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거 주장하는 애들이 보면 학교 다닐 때 전혀 그런 쪽 애들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